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밤 충남 아산의 한 대학가에서 한 여대생이 사라졌다. 사건은 단 7분 사이에 일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7분 사이에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 기록, 버스 도착 시각, 편의점 CCTV, 골목 입구 감시 카메라.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밤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1분 단위로, 때로는 초 단위로 그녀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정적인 구간만은 예외다. 그녀가 버스에서 내려 집 앞까지 걸어온 15분의 여정. 그중 마지막 70m 구간에는 CCTV가 없었다. 가로등도 2개뿐이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박도윤, 22세. 그녀는 그 사각지대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본부를 설치했다. 언론은 연일 속보를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수백 개의 추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7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가방은 발견됐다. 지갑도 학생증도 과제가 든 USB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은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한 사람의 마지막 밤에 관한 이야기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박도윤, 22세는 오전 9시 30분에 눈을 떴다. 그녀는 아산 소재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아산으로 대학을 온 뒤 2년째 원룸 자취를 하고 있었다. 월세는 35만 원.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와 주말 아르바이트로 생활했다. 도윤은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학과 교수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기억했다. 2학년 1학기 평점은 3.8. 지각이나 무단 결석은 거의 없었다. 이날도 그녀의 하루는 여느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 10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에는 조별과제 단체방에 밤새 쌓인 메시지 27개가 있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내용을 확인했다. 조원 중 한 명이 자료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도윤은 나는 통계 부분 정리할게. 내일까지 공유 드라이브에 올릴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간결하고 계획적인 그녀다운 답변이었다. 오전 10시 45분. 도윤은 원룸을 나섰다. 청바지에 흰색 맨투맨, 그리고 회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 근처 카페였다. 도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카페 사장은 그녀를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하는 학생이라고 기억했다. 도윤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2층 구석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사회복지 정책론 조별과제를 작업했다. 주제는 저소득층 아동 복지 정책 분석. 도윤의 담당은 통계 자료 정리였다. 그녀는 약 2시간 동안 집중했다. 오후 1시 10분. 도윤은 카페를 나와 근처 김밥 천국으로 향했다. 참치김밥과 우동을 주문했다. 김밥 천국 사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왔다고 증언했다. 도윤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식사했다. 표정은 평온했다. 오후 3시 15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모님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도윤아. 밥은 먹었어. 네, 아까 먹었어요. 과제는 잘 되고 있어. 네, 거의 다 했어요. 내일까지 제출이에요. 통화는 약 12분간 이어졌다. 어머니는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아버지가 옆에서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전했다. 도윤은 괜찮아요. 아르바이트비 나왔어요 라고 답했다.
도윤의 어머니는 훗날 이 통화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통화에는 정말로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 도윤은 자연스러웠고 안정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 오후 4시 도윤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렸다. 참고 문헌을 정리했다. 그녀는 USB에 파일을 저장했다. 이 USB는 며칠 후 그녀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다. 오후 5시 30분 도윤은 학과 친구 이서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거 미안한데 내일로 미뤄도 될까? 과제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가서. 이서연은 곧바로 답장했다. 응, 괜찮아. 그럼 내일 보자. 이것이 도윤의 마지막 정상적인 일상이었다. 그녀는 과제를 하고 친구와 약속을 조율하고 부모님과 통화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김밥을 먹고 유튜브를 봤다. 그 어떤 행동도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주를 기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저녁 7시 도윤은 여전히 원룸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워지는 방을 밝히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대학가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3, 4, 5 모여 걷는 학생들, 치킨집 앞에 줄 선 사람들. 오후 8시 32분 카카오톡 알림이 왔다. 학과 선배 김민준이었다. 3학년 선배로 같은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사이였다. 도윤아, 혹시 지금 시간 돼? 친구들이랑 근처 술집에서 가볍게 마시고 있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은 메시지를 보고 잠시 고민했다. 평소 그녀는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취소됐다. 과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집 위치가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오후 8시 34분 도윤이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마시는데요? 대학로 쪽 청춘포차. 우리 지금 4명 있는데 다들 학과 사람들이야. 저 과제하고 있어서요. 잠깐만 갔다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집 바로 앞이잖아. 오후 9시 10분 도윤은 노트북을 끄고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는 그대로 입고 상의만 검은색 니트로 바꿨다. 그 위에 베이지색 패딩을 걸쳤다. 작은 크로스백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휴대폰, 지갑, 립스틱, 휴대용 보조 배터리, 그리고 과제 USB가 들어있었다. 오후 9시 17분 도윤은 청춘포차에 도착했다. 술집은 2층에 있었다. 테이블에는 4명이 앉아 있었다. 민준 외에 2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 모두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다. 여기 앉아. 뭐 마실래 물음표? 전 소주 한 잔만 할게요. 도윤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다. 분위기는 가벼웠다. 사람들은 학과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오후 10시 5분 민준 옆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최진우, 25세. 사회복지학과를 작년에 졸업하고 현재 아산시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도윤 씨, 전공이 사회복지학이죠. 저도 같은 과 졸업했어요. 아, 네. 선배님이셨군요. 졸업하고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진우는 자신의 인턴 경험을 이야기했고 도윤은 관심 있게 들었다. 오후 10시 32분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자친구 이준호였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도윤은 술집 밖으로 나갔다. 계단 앞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응, 뭐해? 지금 학과 선배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어. 갑자기. 너 오늘 과제한다고 하지 않았어? 응, 거의 다 끝나서 잠깐만 나왔어. 집 바로 앞이야. 통화는 4분 18초간 이어졌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통화 중간 2분 45초 지점에서 약 3초간 말이 끊긴 공백이 있었다. 이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나 들어갈게. 조심해서 들어가. 응, 잘 자.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 10시 30분의 대학가는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0시 55분. 도윤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재밌었어요. 민준이 물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괜찮아요. 집 바로 앞이에요. 밤 11시 20분. 도윤은 청춘포차를 나섰다. 밤 11시 25분. 도윤은 106번 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에는 그녀 외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었다. 이것이 술자리의 끝이었다. 평범한 대학생들의 평범한 저녁이었다. 밤 11시 32분. 106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 문이 열렸다. 도윤은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약 10명의 승객이 있었다. 대부분 귀가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었다. 도윤은 중간 좌석 창가 쪽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버스 내부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록했다. 영상 속 도윤의 표정은 평온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버스는 아산 시내를 천천히 달렸다. 중간에 3번의 정류장을 지나쳤다. 밤 11시 39분. 버스는 도윤의 원룸 근처 대학 삼거리 정류장에 정차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하차벨 근처로 걸어갔다. 버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천천히 내렸다. 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CCTV는 이 순간을 포착했다. 시각 23시 39분 18초. 도윤이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이 기록됐다. 밤 11시 40분 5초. 도윤은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그녀는 신호를 기다렸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교통 CCTV가 이 장면을 기록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다. 15초 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도윤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밤 11시 42분. 도윤은 대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 구간에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치킨집, 분식집, 카페, 편의점. 가게 앞 CCTV들이 도윤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걸었다. 밤 11시 43분 10초. 도윤은 편의점 CU 앞을 지나갔다. 편의점 앞에 설치된 CCTV가 그녀를 정면에서 포착했다. 이것이 도윤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찍힌 마지막 영상이다. 영상 속 도윤은 편의점 쪽을 잠깐 쳐다봤다. 1초 정도.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며 걸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태호는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밤 그런 차림의 여학생이 지나간 건 기억나요. 근데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집에 가는 학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김태호는 한 가지 디테일을 더 언급했다. 그 여학생이 지나간 직후에 뒤에서 누군가가 또 지나갔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밤 11시 43분 18초 도윤이 편의점 앞을 완전히 지나간 직후 약 8초 뒤 화면 왼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색 패딩, 청바지, 운동화. 키는 약 170cm에서 175cm로 추정됐다. 하지만 CCTV 각도상 얼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도윤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속도는 도윤보다 조금 빨랐다. 거리는 약 15m. 밤 11시 44분 30초 도윤은 대로변에서 좌회전했다. 좁은 골목 입구였다. 이 골목은 대학가 메인 도로에서 주거 지역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이었다. 폭은 약 3m. 양옆으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골목 입구에 CCTV가 하나 있었다. 이 카메라가 도윤을 마지막으로 포착한 CCTV다. 밤 11시 45분 2초 도윤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 기록됐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걸었다. 오른손에 휴대폰, 왼손에는 가방끈. 걸음걸이는 변함없었다.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록이 끊긴다. 도윤의 원룸은 이 골목 안쪽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70m. 성인이 보통 속도로 걸으면 1분. 천천히 걸어도 1분 30초면 충분한 거리다. 하지만 이 골목에는 CCTV가 없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가로등은 2개뿐이었다. 하나는 골목 입구에, 다른 하나는 중간 지점에. 그마저도 간격이 넓어 골목 안쪽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골목 중간쯤 약 40m 지점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며칠 후 도윤의 가방이 발견된다. 골목 끝 70m 지점에 도윤의 원룸 건물이 있었다. 3층짜리 작은 빌라. 도윤은 2층에 살았다. 원룸 건물 앞 도로에는 CCTV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 CCTV는 도로만을 비추고 있었고 골목 안쪽과 건물 입구는 사각지대였다. 경찰은 원룸 건물 앞 도로의 CCTV를 확인했다. 밤 11시 4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0분간의 영상을 분석했다. 그 시간대에 도로를 지나간 사람은 단 2명이었다. 둘 다 도윤과는 관련이 없었다. 도윤은 그 CCTV에 잡히지 않았다. 밤 11시 46분 이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휴대폰 기록도 끊겼다. 마지막 인터넷 접속은 밤 11시 28분. 그 이후로 도윤의 휴대폰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이 70m 구간, 이 짧은 거리에서 박도윤은 사라졌다. 그리고 이 구간이 우리가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박도윤은 아르바이트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학가 카페 브루잉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3개월간 도윤은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다. 카페 책임자 이수진은 도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평가했다. 오전 10시 15분. 수진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오전 11시. 수진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어제 오후 11시 28분. 12시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것이다. 오후 1시 15분. 수지는 도윤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가 일하는 카페 책임자인데요. 혹시 도윤이 연락되세요? 도윤의 어머니 박영숙은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오후 2시 도윤의 부모는 서울 집에서 차를 몰고 아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영숙은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 20번. 연결되지 않았다. 오후 4시 20분. 부모는 도윤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도윤아, 도윤아. 영숙이 문을 두드렸다. 응답이 없었다. 도윤의 아버지 박철수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된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교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딸의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외출용 신발은 없었다. 애가 집에 안 들어온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후 5시 10분. 철수는 아산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실종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 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오후 5시 40분. 도윤의 부모는 아산경찰서에 도착했다.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도윤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오후 9시. 경찰은 도윤의 마지막 동선을 일부 파악했다. 전날 밤 11시 39분 버스 하차, 11시 45분 골목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즉시 그 골목을 중심으로 수색에 착수했다. 밤 9시 30분 경찰 4명이 손전등을 들고 골목 안쪽을 수색했다. 골목은 어두웠다. 경찰은 쓰레기 집화장, 주차장, 건물 뒤편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밤 9시 40분 경찰관 중 한 명이 쓰레기 집화장 근처에서 멈춰섰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철제 울타리 밑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가죽 크로스백, 은색 체인 스트랩. 경찰은 장갑을 끼고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가방은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었다.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다. 신용카드 2장과 현금 32,000원. 학생증도 있었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도윤. 휴대용 보조 배터리, 립스틱,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 하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오후 10시 20분. 도윤의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가방을 확인했다. 이거 우리의 가방 맞아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경찰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안에는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정책 논조별 과제 최종. 도윤이 마지막까지 작업하던 과제였다. 영숙은 그 순간 무너졌다. 우리 애가 어디 간 거예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 경찰은 수색본부를 설치했다. 아산경찰서 2층 회의실. 수사관 10명이 모였다. 화이트보드에 도윤의 사진이 붙었다. 그 옆에 지도가 펼쳐졌다. 수사팀장이 지도 위에 붉은색 마커로 표시를 했다. 23시 39분 피해자 하차. 23시 45분 마지막 CCTV 포착. 가방 발견 지점. 피해자 거주지. 이 구간 약 70m가 핵심 수색 구역입니다. CCTV 사각지대입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전수조사했다. 혹시 전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단 한 명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오후 3시 감식반이 쓰레기 집화장 주변을 정밀 조사했다. 가방에서는 도윤의 지문만 검출됐다. 다른 사람의 지문은 없었다. 혈흔도 없었다.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도윤이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10월 23일 오후 경찰은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학과 선배 김민준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다. 10월 21일 토요일 밤 박도윤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요. 네, 제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 학과 후배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박도윤 씨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엔 과제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나중에 오겠다고 했어요. 집이 바로 근처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술자리 분위기는 어땠나요? 평범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박도윤 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중간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전화 받은 것 같아요. 5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돌아왔을 때 표정이 약간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는요? 그 후로는 계속 술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분위기에는 잘 맞춰줬어요. 같은 술자리에 있던 동기 이지은의 진술은 미묘하게 달랐다. 박도윤 씨가 중간에 밖으로 나갔다고 하던데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시 5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땠나요? 표정이 좀 달라 보였어요. 밖에 나가기 전에는 평범했는데 들어왔을 때는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말을 덜하게 됐달까? 휴대폰을 자꾸 보고. 남자친구 이준호는 10월 24일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왔다. 25세 IT 기업 직장인. 그는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붉어져 있었다. 박도윤 씨와는 언제부터 교제하셨나요? 작년 10월부터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관계는 좋았나요? 네, 좋았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 10월 21일 토요일 박도윤 씨와 통화하셨다고요? 네, 밤 10시 32분에 통화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윤이가 선배들이랑 술 마신다고 해서 저는 걱정돼서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경찰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통화 중간 2분 45초 지점에서 약 3초간 말이 끊긴 기록이 있습니다. 준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 그때 도윤이가 잠깐 말을 멈췄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왜 하고 물었는데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했어요. 그 이후로 박도윤 씨와 연락하신 적은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냥 술집까지 가서 데려왔어야 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태호는 오후 3시에 경찰서에 왔다. 10월 21일 밤 11시 43분경 편의점 앞을 지나간 여학생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태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여학생이 편의점 쪽을 잠깐 쳐다봤어요.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지나가고 몇 초 후에 뒤에서 누군가가 또 지나갔어요. 경찰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누군가가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검은색 패딩 입은 사람이었어요. 모자 쓰고 있었고요.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그 사람이 여학생을 따라가는 것 같았나요? 글쎄요, 같은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따라가는 건지 그냥 같은 길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거리는 한 15m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다시 재생했다. 도윤이 지나간 8초 후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하지만 얼굴은 식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조각들을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밤 10시 32분, 도윤은 남자친구와 통화했다. 통화 중 3초의 공백. 밤 10시 50분, 도윤은 밖으로 나가 통화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밤 11시 20분, 도윤은 술자리를 먼저 떠났다. 밤 11시 43분, 도윤은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그 뒤로 검은 패딩을 입은 누군가가 있었다. 밤 11시 45분, 도윤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 조각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한다.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도윤 스스로 누군가를 피하려 했거나 만나려 했던 정황. 우리는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박도윤은 골목 입구에서 사라졌다. 그 70m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록과 진술을 토대로 4가지 가설이 제시됐다. 가설 1. 우발적 납치 또는 폭력 범죄. 편의점 CCTV에 포착된 검은 패딩의 인물. 만약 그가 도윤을 뒤쫓았다면 골목 안쪽 사각지대에서 접근했을 수 있다. 어두운 골목, 인적이 드문 시간대, 카메라가 없는 구간. 범행의 조건은 충분했다. 경찰은 주변 성범죄 전과자들을 전수조사했다.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전과자 17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당일 밤 인근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인근 주민 조사에서도 비명이나 소란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만약 폭력이 있었다면 어떤 소리라도 났을 가능성이 높다. 도윤의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채취된 증거물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도윤 본인의 지문 외에 다른 지문은 없었다. 섬유질, 모발, 혈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범죄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가설이 반복된 스토킹 끝에 벌어진 계획적 범행. 도윤이 술자리 중간에 밖으로 나가 통화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남자친구와의 통화 중 3초의 공백. 그리고 편의점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 패딩의 인물. 이 모든 정황은 도윤이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경찰은 도윤의 SNS 계정과 메신저 기록을 전수조사했다. 특정 인물로부터 반복적인 메시지를 받은 흔적은 없었다. 협박성 메시지도 없었다. 하지만 도윤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고 그 증거가 휴대폰에 있었다면 범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일 수 있다. 도윤의 친구들은 도윤이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고 자신의 고민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만약 도윤이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가설 3. 극단적 선택. 과제 마감 스트레스. 아르바이트와 학업의 병행. 원거리 연애의 부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윤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가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도윤의 아버지는 딸은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의 어머니는 딸과 통화할 때 아무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과제 파일이 담긴 USB가 가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 가설과 모순된다. 만약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면 그녀는 과제를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족의 증언과 충돌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가설 4. 도윤이 알고 있던 말하지 못한 비밀과 제3의 인물.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 도윤이 만나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는 누군가. 말하지 않은 관계. 도윤이 밖으로 나가 통화했을 때 그 상대는 정말 남자친구였을까? 통화 기록에는 남자친구와의 통화만 남아있지만 도윤이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와 연락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편의점 CCTV에 찍힌 검은 패딩의 인물. 그는 도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도윤이 만나기로 한 사람이었을까? 이 가설은 도윤이 말하지 않은 비밀을 전제로 한다. 만약 그런 비밀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적할 단서가 없다. 4가지 가설. 우리는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CCTV 사각지대와 휴대폰 위치 정보의 공백은 이 모든 가설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윤의 휴대폰은 밤 11시 28분 이후 꺼졌다. 기지국 기록도 그 이후로는 없다. 골목 안쪽에는 CCTV가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70m. 그 짧은 거리가 우리의 모든 추론을 무력하게 만든다. 2024년 10월.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 아산대학가. 도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골목 입구.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은색 카메라. 골목 입구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골목 안쪽에도 가로등이 2개 더 추가됐다. 이제 골목은 예전보다 훨씬 밝다. 원룸 건물 측면 주차장에도 카메라가 생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윤이 사라진 이후의 변화다. 만약 이 카메라들이 1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결말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이 길을 피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 도윤의 원룸은 비어 있다. 201호. 문 앞에는 공실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녀의 부모는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부탁해 방을 그대로 두었다. 혹시 도윤이가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어머니 영숙의 말이었다. 방 안은 1년 전 그대로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노트북과 교재가 놓여 있다. 침대 위에는 도윤이 즐겨 입던 후드티가 개켜진 채로 남아 있다. 영숙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온다. 방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킨다.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 집 안방 서랍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실종신고서 사본, 기지국 통신기록, 수사기록 열람 신청서, 경찰로부터 받은 공문들, 모두 투명 파일에 담겨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영숙은 이 서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서 다시 읽는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봐요. 도윤의 아버지 철수는 매주 경찰서에 전화한다. 수사에 진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1년째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회자된다. 네이버 카페 미제사건 연구소에는 도윤 사건 전용 게시판이 있다. 게시글이 200개가 넘는다. 아산 여대생 실종 사건, 집 앞 100m 미스터리 재분석, CCTV 사각지대에서 사라진 대학생, 1년째 미제, 박도윤 사건, 검은 패딩의 남자는 누구였나? 사람들은 여전히 결말을 알고 싶어 한다. 댓글창에는 각자의 추론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다. 도윤의 남자친구 준호는 더 이상 아산에 오지 않는다. 그는 사건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다.
기록만 남았다. 버스 탑승 기록, CCTV 영상, 통화 내역,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USB. 이 모든 것이 도윤의 마지막 밤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 어디론가 간 것인지도 모른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70m의 사각지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2023년 10월 21일 밤 11시 45분. 박도윤은 골목 입구로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7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지워졌다. 당신이라면 이 7분의 사각지대에 어떤 장면을 채워넣겠는가? 우발적인 폭력 계획된 범죄, 숨겨진 비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갈 뿐이다. 도윤의 부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아직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당신이 2023년 10월 21일 밤 11시 45분경 아산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면, 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아산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은 기록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사라진 진실을, 지워진 시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사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